야생동물 이축됨을 여섯 번째 주 토끼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토끼 보정에 이어서 그 토끼에 대해서 약을 먹이는 그 약을 갖다가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먹이는 방법 중에서 그냥 입 벌려서 알약 같은 경우에 그 먹이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 실린지를 이용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경구투여로서 비교적 간단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사기에다 약물을 갖다가 물에 잘 개어서 먹이는 거죠. 윗그림 토끼는 생긴 것도 점잖게 생겼는데 약물도 잘 받아 먹는 것 같네요. 굉장히 천천히 넣어줘야 되겠죠. 너무 세게 밀어넣게 되면은 살이 걸려서 토할 수 있어요. 아래 토끼는 조금 겁은 하지만 그래도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핥아 먹겠죠. 경구 투여하는 방법 중에서 앞에처럼 그 알약 먹이다든지 그 칠리 통해서 먹이는 쉽게 먹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스토마크 튜브래 그 입으로 그 위까지 도달하게끔 그 어떤 그 관을 갖다 삽입하고 이 관을 통해서 약미를 먹을 수 있죠. 그다 스토마크 튜브 오로 가스트릭 인투베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로가 입이란 뜻이고 가스트릭이 그 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두자 써갖고 구이 삭간한다 이게 했는데 토끼는 여기 그 단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를 한글로 안 써드려서 죄송한데 토끼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입을 벌리는 범위가 굉장히 입을 크게 못 벌려요. 쥐인 경우에는 입 벌리는 각도가 한 40도. 걔는 굉장히 넓겠죠. 어떤 입 많이 벌리는 개들은 뭐 90도 이상 벌리는데, 토끼는 15도에서 20도 정도밖에 못 벌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그, 후두개, 그러니까 식도하고 기관을 연결해주는 그 에피그로티스까진 입은 좁게 벌리는데 반해서 목구멍하고 숨구멍 갈라주는 에피그로티스 까진 그가 굉장히 깊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위관, 그러니까 스토마크 튜브 집어넣기는 그래도 용이하지만은 기관 내에다가 삭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호흡 마취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나마 입 벌리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코를 통해서 코가 또 입으로 또 연결되죠. 그곳을 통해서 관을 갖다가 꼽아서 위로 연결하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비관, 삽관 그러는데 나잘 인투베이션 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림에 보신 모습도 이렇습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음식을 못 먹는 토끼한테, 동물 환자한테 코를 통해서도 코를 통과하는 관을 통해서 우리가 약이나 음식물을 투여할 수가 있죠. 토끼에 주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는가 주사하느냐 아까 경구를 통해 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주사하게 되면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피하보다는 근육이 빠르고 근육보다는 정맥이 더 약물이 바로 전신에 분포되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하여튼 주사 방법인데 주사 부위는 그림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그림에서처럼 허벅지 대퇴사두근에다 주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근육 주사가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복강 내에다가 배에 있는 창자가 들어있는 복강 내에다가 주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하 주사하는 경우, 피하는 피부 바로 밑에다가 주사를 하죠. 그 다음에
정맥 주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골수강내, 그 골수라는 게 있는데 그 뼈가 자라나고 뭐 그 혈액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조직이죠. 그 골수가 있는데 골수는 어떻게 보면은 큰 혈관에 해당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수강 내에 다른 혈관들 갖다 찾지 못했을 때 이 골수강 내에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은 동물보건사에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제일 쟁점이 주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은 하여튼 그 수의사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일부가 그 주사하는 것을 그 동물보건사가 주사하는 것을 반대하시죠. 그 너무 위험하다 하는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런 그 동물보건사가 그 법적으로 그 동물에 주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최소한 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정하고 또 어떤 음,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소개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 동물마다 그 선호되는 주사 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야생동물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토끼의 그 정맥주사 부위입니다. 그 귀 바퀴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자리 정맥, 그리고 그 경정맥, 그 심장에서 바로 그 빗장뼈 위에서부터 양쪽 그 목에 그 큰 혈관 있죠? 뇌로 올라가는 그 경정맥, 그다음에 팔 우리 그 주로 이제 우리가 링겔 주사 맞는 링거 주사 맞는 이쪽 피정맥, 그리고 그 뒷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에 주로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토끼는 귀가 크고 혈관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귓바퀴 가장자리 정맥을 체열이나 그 정맥 주사하는 부위로서 많이 이용해요. 그 자세히 보시고요.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는 뭐 그 동맥인데 여기서 체열도 좀 할 수 있죠. 근데 지혈할 때 손을 꾹 누르고 있다든지 클립 껴서 손에다가 클립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붙이는데 그 토끼들 또 동물 환자들은 이렇게 잘 못하니까 막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꾹 누르 지혈할 동안 꾹 누르다든지 이렇게 클립을 써서 지혈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 건강검진 할 때 피를 뽑게 되는데 보통 그 사람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피를 뽑죠. 근데 혈관을 잘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피를 뽑은 다음에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그 환자, 그 동물 환자든 사람이든 뭐 지혈 인자가 부족해서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시술하는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혈관 손상이 컸을 때 아니면 그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주사바늘이 이렇게 한 면으로 이렇게 경사진 이렇게 깎여져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이 뼈까진 부위를 위로 하냐 아래로 하냐에 따라서 혈관에 손상되는 부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경사진 면을 위로 올라가게끔 주사를 꼽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러지 못하고 약간 환자가 움직였다든지 해서 이게 옆으로 들어갔다든지 완전히 반대로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혈관 손상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그림이고요. 참고로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끼는 귀가 굉장히 크고 혈관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털도 그
좀 드물게 나와서 혈관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 귀혈관을 좀 많이 이용하죠. 자, 그래서 귓바퀴 가장자리 정맥을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다 지금은 그 보통 고무주사기 그러는데 카테터라는 것을 삭관하고 잘 고정하고 해서 여기 고무마개가 부착할 수 있어 가지고요. 수시로 약물을 정맥을 통해서 쉽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카테터 하는 게. 그래서 수액되었다 하고 뭐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그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이 카테터를 많이 쓰지요. 자, 지금은 이제 요축비정맥, 그 앞다리에 있는 요축비정맥을 통해서 카테터 삭관했고 주사 맞는 모습입니다. 토끼가 이제 귀도 아까 보정을 테이핑 해갖고선 흔들지 않게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잘 보정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팔에다 주사 놓을 때 지금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그 칼라예요.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칼라 그러는데 왜 엘리자베스 칼라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옷깃이 올라가는 그런 이런 모양의 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칼라 그러는데 이 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씌워놓게 되면은 토끼가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그 주사.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칼라를 주사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용도 어떤 수술하고 상처를 물어뜯지 않는다든지 약을 발라놓고 할지 않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데요. 하여튼 노축피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맞는 토끼의 모습입니다. 골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혈관인데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디가 골수다, 적색 골수, 황색 골수 뭐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요. 하여튼 뼈 속에 이렇게 약간 검은 비슷한 우리 새는 이 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닭 먹으면 골수 찾아볼 수 없고요. 족발 먹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은 골수 볼 수 있는데요. 골수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조혈모셀포를 만들어서, 조혈모셀포는 백혈구, 적혈구 만드는 세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골수강내 주사하는 경우는 혈관들을 갖다가 너무 어려서, 너무 작아서, 동물이 너무 작아서 다른 정맥으로는 주사를 못 놓을 때, 특히 어린 애기들이 이제 탈수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혈관을 찾더라도 거기에 맞는 주사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급하게 주사를 놓겠다 하면은 우리 골수강내로 직접 주사 침을 놓아서 우리가 수액을 하죠. 주로 하는 부위는 상완골, 그러니까 팔뚝이죠. 팔뚝 제일 큰 뼈 중에 하나가 상완골인데 그 상완골 근위단, 몸통에서 가까운 데를 근위단, 먼 데를 원위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용어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상완골 근위단을 통해서 아니면은 대퇴골 근위단을 통해서 허벅지뼈죠. 통해서 아니면은 종아리뼈 근위단을 통해서 경골 원위단, 근위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골수강내 주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먹이는 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생제일 수 있는데요. 항생제는 굉장히 작용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양리학 시간에 여러분들 자세히 배우겠죠. 그랬을 때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을 죽여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극이 있어 주사제로 쓰지 못하는지 그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항생제마다 주사하게 되면은 그 암피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구적으로 투여하면은 설사를 굉장히 일으킬 수 있다. 그 표에 정리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음, 그 경구적으로 먹이지 말아야 되겠죠. 항생제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갖다 간단히 소개한 표고요. 앞서 설명드린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에 설사를 유발한다 경구적으로 먹였을 때, 근데 이 암피실린 같은 경우는 그랬었는데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에는 경구적으로 투여하던 주사를 하던 간에 그 정상세균층, 장에 있는 정상세균층을 파괴시켜서 그 정상세균층이 파괴되면은 유해 세균들이 막 증식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설사를 일으켜 토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목시실린을 투여하면 안 되겠죠. 항생제 중에서 성분이 엔로프로삭신이라는 그 항생제가 있는데요. 주로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항생제는 그 피부에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증, 세균이 감염되지 않았는데 이 자극으로 인해서 그 농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 원액 그대로 쓰지 마. 희석된 그 원액이지만 그대로 쓰지 말고 그 생리식염수로 1대1 희석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고요. 특히 어린 토끼에 있어서는 연골하고 그 관절에 그 피부뿐만 아니라 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쓰면 안 되고요. 꼭 희석해서 써라. 이 약을 쓸 경우라면 꼭 희석해서 쓰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술만 생각하시는데 물리적인 보정이 힘든 동물의 화학적 보정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보정하는 이유가 뭐죠? 그 진단 검사나 처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토끼를 마취할 수 있어요. 주사 마취 가능하고요. 흡입 마취도 하는데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그 마취 전에 굶기지 않는다. 우리 수술하게 되면 금식 기간 있죠. 근데 하여튼 토끼는 마취 전에 굶기지 않는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끼는 입 벌리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흡입 마취할 때 우리 기관지에다가 숨을 갖다가 제대로 쉬게 하기 위해서 튜브를 꼽아놓게 기관지 튜브를 꽂게 되는데 삭관하게 되는데 이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흡입 마취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기관 삭관이 그 해박적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입을 벌려야지 기관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그 관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에피그로티스가 바로 그냥 그 관을 꼽으면은 식도로 기관이 아니라 식도로 넘어가게끔 하거든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입 벌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관을 첫 번째 관은 그 식도로 집어넣고 두 번째 관을 갖다가 기관대에 꼽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어, 보시면은 소아과용 아니면 토끼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런 그 삽관 그 튜브를 갖다가 쓸 수 있죠. 토끼가 동물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병력 청취해야 되는데요. 이 병력 청취와 또 다음번 그 신체 검사는 이번 주 어, 그 동물 간호학 개론에서 조금 자세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떤 그 토끼 환자에 대해서 병력을 청취할 때 시그널 멘트, 인상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냥 시그널 멘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나이하고 그 섹스, 근데 그 성별, 근데 성별도 이제 그 우리가 컴패니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요. 중성화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품종은 어떤 품종인지, 그 품종에 따라서 그 다발을 하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성별은 토끼인 경우에 성별을 갖다가 잘 모르는 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 구별 잘 해가지고 보호자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서 입양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펫스토어에서 입양했는지 아니면 전문 브리더한테 입양했는지. 왜냐하면은 그 많은 보호자들이 토끼가 행습이나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 길러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런 행습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마다 사회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잘못되다 보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 입양했는지 하는 거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언제 입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밖에서 기르는지 케이지에서 기르는지 집안에서 기르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케이지 어떤 케이지가 좋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케이지에서 기른다면 어떤 케이지가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케이지는 어떤 종류인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바닥재로서는 뭘 쓰는지도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토끼가 케이지에서만 길러진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자주 운동하고 있는지, 운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케이지를 그 청소하는 그 똥과 쌓여 있고 오줌 쌓여 있고 막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다른 동물이 있는지, 토끼 한 마리 기르는지 여러 마리 기르는지 그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토끼나 야생동물은 밖에 길러서 야생동물 접할 수 있죠. 전염병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기르는지 집 밖에서 기르는지 잠재적인 환경 위험 요소는 없는지 얘가 집안에서 기르는데 케이지 말고 집안에서 기르는데 모든 토끼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잘 씹어 놓는다 그랬죠. 근데 전기줄이라는 이런 거 잘 갈무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그 위험 요소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토끼를 싫어하는 고양이나 개랑 같이 살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있을 때는 평온한 것 같지만은 얘네들이 토끼를 괴롭힐 수 있겠죠. 자, 먹이 종류는 무엇인지, 우리 첫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토끼한테는 건초 굉장히 중요한데, 80% 이상 줘야 되고요. 채소, 펠렛, 그 퍼센테지 말씀드렸어요. 건초가 80%, 채소가 12%, 펠렛이 한 6% 정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 될 수 있죠. 개와 고양이에서 트리트, 즉 간식을 갖다 너무 많이 줘서 문제 많이 발생했다 말씀드렸는데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펠렛이 토끼한테 전용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주며 얼마나 먹는지 주는 거 많이 주는데 토끼가 안 먹어요 하는 거 보면은 토끼는 충분히 먹었는데 주인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토끼 상태, 병과 오줌의 변화. 정상적으로 그 동글동글하고 그 토끼똥을 쌌는데 모양이 작거나 건조해졌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먹는 양이 적던지, 먹는 물이 적다든지, 사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 그 스트레스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또 변과 오줌의 변화를 가지고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식욕 또는 선호도가 변화해요. 그 식욕하고 선호도는 조금 틀린데요. 식욕은 아예 먹는 욕구가 없어지는 거고, 선호도는 그전에는 이거를 잘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잘 안 먹어. 어,
예를 들어서 딱딱한 거 잘 먹었었는데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 찾아 먹는다 그랬을 때는 뭐 어떤 그 씹는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끼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침울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침울했던 애기인데 얌전했던 애기인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고 막 여기서 뛰어다닌다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호자들은 대부분 동물병원 올 때 어떤 그 증상, 그 어떤 질병으로서 인한 증상, 그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든지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털이 빠진다는 이런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또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주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상 우리가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인이 말한 그 증상이 진짜 그런 증상인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약물을 먹고 있는지, 약물이 아니더라도 약초라든지 건강 증진제라 해갖고서 따로 영양제를 먹이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토끼가 와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역 성취했죠. 그 다음에는 그 망진 해서 그 눈으로 봐서 토끼의 정상과 비정상을 다 판단하는 거죠. 걸음걸이라든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이모션 쪽으로 그 공포 상태인지 편안한 상태인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촉진해서 그, 그 토끼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손으로 만져서 그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경부를 만지면서 기침하는지 기침반사 유발함으로써 기침을 하는지 토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 복강에 있는 장기를 갖다 만져봄으로써 또는 그 사지 그 근골격을 만져봄으로써 우리가 그 토끼 이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입이라든지 입술, 치아, 그리고 구강내, 그 다음에 턱뼈, 그 다음 귀, 눈, 코, 사타구니, 그러면 피부, 그 피모하고 그 털하고 피부, 그 다음에 다리, 그리고 그 발톱 이런 등등 갖다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지기를 이용해서 그 심음이라든지 호흡수 아니면 장운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그 망진, 촉진, 검사, 청진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동물 간호학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PR 그 해석 안 해도 이제 아시죠? 그 체온과 맥박 그리고 호흡수 측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무게 재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 토끼에 대해서 그 4시간으로 끝날라 그랬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끼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토끼 세 번째, 네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한송동물병원 권태 원장님 도움으로 제작됐어요. 감사합니다.